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할 건데요. 잠시 후 경제 박뉴스와 사건 와이파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내용을 방송할지 미리 안 말해드려요. 꼭 들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동대문 시장 앞에서 누가 YTN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제 차에서도 들리기 때문에 3D 입체 사라운드로 들립니다. 정말 재미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의견 주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운 말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가 한국이다. 이런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이제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피해,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관세 폭탄의 피해국 가운데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가 한국이고, 또 이제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이로 인해서 0.5%포인트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사실 2% 성장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0.5%를 낮췄다는 건 대단히 이제 큰 파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피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대중무역전쟁, 미중무역전쟁의 피해국들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 몰려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미중 의존도가 좀 높은 게 큰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한일 관이 이제 긴장 고조가 되고 있는 것도 일본 경제보다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5월이었습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5에서 2.0%로 낮춘 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착륙에 대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지만, 다만 이제 한국은 재정 확대 여력이 충분하고 한국은행도 연내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단행이 예상됨으로 해서 이제 경기 침체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치 분석 결과가 사실은 한국 정부 정책 대응이 뭔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과 통화 정책의 시너지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네. 내년도에 이제 500조가 넘는 이제 슈퍼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이제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경기 방어형 성격에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방어를 가능하다라는 이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기 방어적으로 지금 운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500만 채 육박하는 주택이 증가했는데 절반 이상이 오히려 기존의 주택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의 주택 500만 채 가까이 늘었지만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건데, 궁극적으로 공급만이 능사이냐를 이제 고민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이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주택수가 489만 채가 늘었습니다. 이 절반 이상인 248만 채는 다주택자들이 사들였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 가운데 83%가 주택 보유상이 10%에 드는 다주택자들한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정부가 과연 주택 공급량을 늘렸다 하더라도 이 보유세 체계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유 편중과 자산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인데요.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임대 비중은 20%가 채 안 되고요. 민간 임대가 이제 80%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보다는 공공 임대 정책에 더 박차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냐라는 이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고 뭐고 전부 다 심리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하고 쉬운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이런 식의 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 보유 문제 좀 더 깊이 논의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25일은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이제 지급되는 날인데요. 이제 이번 달부터 기존 나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가 됩니다. 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인해서 종전보다 40여만 명 늘어난 약 268만여 명의 아동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달 기준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들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롭게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또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만 6세 생일이 지나면서 이제 지급이 중단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또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니면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이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대상자 전원한테 지급이 됩니다. 네, 만 6세에서 만 7세 사이에 있는 아동들은 깜짝 선물을 받은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을 대폭 인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저비행항공사 업계 1위죠. 제주항공이 다음 달 14일부터 제주 기점의 국내선 항공 운임을 평균 7.5% 인상합니다. 앞서 지난 7월에 진에어, 에어부산 등 다른 저가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 운임 인상한 데 이어서 이번엔 이제 1위 업체인 제주항공마저 인상 대를 가세한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제주에서 김포 노선은 평일의 경우에는 7만 원, 주말의 경우는 8만 5천 원, 성수기의 경우는 10만 6,5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이 제주항공은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담감, 또 환율과 항공료가 상승했다라는 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주항공의 경우는 19분기 연속 흑자를 내다가 지난 2분기 이 적자로 이제 전환하면서 비상 경영에 돌입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제주항공이 이제 수익 구조, 경영 노하우의 취약성이 드러남으로 해서 지금 모회사가 애경인데요. 애경은 이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인수 후보로 지금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어서 이런 이제 제주항공의 경영 상황 악화가 인수전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올린다고는 하지만 뭐든지 오르는 건 좀 싫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일. 네, 사회 이슈를 잘 다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제일 잘하시는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러 간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했다. 차트가 바뀌어서 벌어진 실수라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백기정 팀장님? 네, 이제 우선 지금 멘트가 노영희 출발 새 아침 출연한 것 중에 최고의 워딩이고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8월 7일 서울 강서구죠. 꽤 유명한 산부인과입니다. 이 산부인과에 이제 베트남 여성이
임신 6주가 돼서 진찰을 받으러 와요. 이제 이렇게 돼서 진료가 끝내고 이제 차트가 작성이 됐는데 분만실로 올라가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영양제 처방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제 주사 수액을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누웠는데 어느덧 누웠는데 잠시 후에 잠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간호사가 사실은 그 차트를 이게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과정을 생략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바로 그 시경 즈음에서 다른 여성이 사실은 그 계류유산이라고 혹시 네, 여성분들이니까 그렇죠. 아실 거예요. 우리 용어로 미시드 오션이라고 그래서 그 태아가 자궁 안에서 이제 사망을 한 채 자연적으로 자연적 그 분만 그러니까 발달 이상 장애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채 이제 자궁 내에 잔류하는 걸 이제 계류유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분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트가 바뀌면서 이 여성으로 차트가 바뀌면서 신원 확인이 안 됐는데 자 간호사가 만약에 확인 안 했으면 또 의사가 수술 집도하기 전에 반드시 신원 확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략해버리고 그대로 임신 6주에 생뚱맞은 엉뚱맞은 여성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영양제 주사를 맞고 지금은 영양제 주사도 이렇게 잠이 들어서 맞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하혈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때서야 이 병원에서 모든 사실을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이 여성이 문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차트가 바뀌고 환자가 바뀐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으니까 이 베트남 여성이 가족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고 있죠. 아니 그런데 차트가 바뀔 수는 있죠. 근데 바뀌어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양제를 원래 맞기로 돼 있는 그 여성은 베트남 여성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유산 때문에 오신 그분은 한국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네. 차트만 보고 사람은 안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제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의료사고를 제가 일선에서 많이 해보면요. 그 의료사고 일지가 조작되거나 하는 그 사례가 이제 가끔은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경우는 매뉴얼에 있어요. 병원 매뉴얼에 어떤 거냐면 신원 확인이 돼서 최초의 진료를 받고 나면 다음에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수술하거나 반드시 간호사나 의사가 다시 또 한 번의 신원 확인을 당사자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정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행령에 보면은 외국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언어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가족에게 확인하던가. 근데 이런 걸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맞아야 되는데 수면 마취제를 맞고 누웠다? 그리고 또 수면 마취제를 누운 환자를 상대로 의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인적사항, 가족한테 묻거나 아니면은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영양제를 놔야 되는데 수면 마취제를 놓고 또 의사는 그 간호사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원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그대로 또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6주간의 산모가 소중한 아이를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남편 또 시부모 얼마나 많은 갈등이 또 생기겠어요.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런 현상이 자연 유발되잖아요. 이걸 의사나 간호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또 그 조항에서 상당히 가벼운 처벌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 법리.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연간 30만 명의 산부인과 출산하는 이 부녀자들, 엄마들 엄청나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크로스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좀 사람을 제대로 안 봐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호선 교수님, 그 많은 임산부들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 처방을 받기도 할 텐데요. 이 사건이 누구에게나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은 조금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차트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지만 네.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일어난 상황을 보면 저는 이게 일종의 관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제가 2월 달쯤에 이제 간단한 좀 수술을 하나 했는데 그때도 수술 들어가기 직전까지 저는 3번에 걸쳐 가지고 당신이 맞는지 이런 수술을 하게 될 건데 맞는지를 전 3번을 확인을 받았어요. 마취 주사를 하기 전에도 제가 한번 그 확인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성이라는 말이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버릇처럼 굳어진 습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한다면 네. 이 병원에서 과연 환자를 관리하는 과정에 이 채트만 보고 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확인 과정은 왜 거치지 않았는지 이런 뭐 잘잘못도 그렇지만 이게 실제 많은 병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들 판단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의사 지시에 따라 가지고 간호사가 뭐 마취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환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요한 건 상황이 벌어진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 뒤의 일은 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엄마들 흔히 맘카페라고 하는 곳에서는 난리 정도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인부들하고 산부들이 있고 또 인부가 산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부인과 진료를 받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부인과 진료를 받을 동안에 우리는 사실 모르고 겪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우리가 의료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알고 있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진짜 막막한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땐 물론 뭐 의사 쪽이나 병원 쪽에서도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발생한 의료 피해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아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생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물어봐야 그러니까요. 되겠죠. 이게 이제 0345 쓰시는 분께서요. 너무너무 큰 사건 사고가 연일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자로서 특히 베트남 산모 낙태 사건이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걸 그냥 업무상 과실로만 끝내야 되는 건지 당연히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종결될 수 있는 건지 너무 화가 나는데요. 어제 뉴스를 들은 후부터 이 시간만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백기정 팀장님께 질문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될 수 없는가 이걸 물어보시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부동의 낙태 혐의는 적용 못하고 네. 그냥 업무상 과실치상죄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형법에 보면 27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현재 과실로 인한 이 낙태는 가실로 인한 부동의 낙태 이거는 처벌할 법리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단은 경찰에서는 이 과실 업무상 가실치상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가실로 인해서 아이를 이 낙태를 하게 해서 결국 산모에게 상해를 가한 걸로 인정을 하고 업무상 가실치상죄로 하는데 이게 이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 사실 이게 업무상 가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 노영희 그 앵커 기수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가벼운 처벌로 이어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중한 가실이 결국은 이 부동의 낙태죄가 처벌이 되지 않고 업무상 가실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후에 이제 민사상의 문제도 상당히 이 발생하는데 경중을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지금 그 애청자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현실적으로 이 부동의 낙태는 뭐냐? 가실로 인한 낙태, 부동의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 법리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상 가실치상 이걸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이 사건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완 입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태죄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가장 큰 특징은 낙태죄는 일단 낙태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하고요.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는 과실에 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범이냐 과실범이냐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낙태죄는요 벌금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대부분의 경우는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슈가 있죠.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면 앞으로 의사활동하는 데는 또 문제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이제 그 의료법상 업무상 가실치사사항이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가 아니라 자격 정지를 일정 기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의 진료가 굉장히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항이다. 악법이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개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업무상 가실치사사항
이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일정한 기간 동안 면허 정지나 취소가 안 됩니다. 의사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강서구 하곡동에 있는 이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도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서 지금 산부인과 진료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의 맹점이 굉장히 크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입법 보완이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중과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아는 지금 사람으로 인식이 안 돼 있는, 인정이 안 돼 있는 현 법리 체계상 실제로는 태아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죽이고도 이 의사는 면허 정지나 어떤 자격에 대한 박탈이라든가 일정한 정지를 당하지 않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똑같은 산부인과의 인부들을 또 진료를 하고 진찰하고 수술을 한다? 이건 정말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비판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우리 새아침 출발 우리 식구들이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요. 9676님께서는요. 이 병원이 큰 병원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엄중히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6249님께서는 병원도 병원이고 의사도 의사지만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의사로서 계속 살 수 있다면 왜 면허 정지가 안 되는 건지 좀 입법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그 의사나 그 간호사가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습니까? 않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개인하고 병원이 싸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병원들은 보통 보험을 들어놓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또 전문적으로 나섭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이 사실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너무 큰 트라우마를 이 피해자들이 겪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효선 교수님 어떠세요? 일단 의료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몸에 치명타가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또 회복이 또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문제, 어마어마한 삶의 모든 것이 투자된다. 그러나 이기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의료 소송이나 분쟁을 했던 분들의 이제 고백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지금 20년 넘게 그 산부인과 문제 때문에 중환자실 구석에 여전히 누워서 치료를 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그러나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나라에도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또 의료 소비자연맹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불합리하거나 혹은 억울한 의료 사고 또 의료 분쟁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민연대들이 있고 또 여러 조정 기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독일을 좀 비교를 해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유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자동차에도 리콜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콜을 많이 하는 회사를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약간 불편한 시각으로 봤지만 미국이라든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리콜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오히려 신뢰감을 갖는 것처럼 독일의 의료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우리가 의료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의료 예방 차원이나 의료 구제 차원에서 문제 혹은 여러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병원 스스로가 나서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시민운동이 잘 발달한 나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의료사고가 생겨나면 의료진과 또 의료 큰 집단이 이걸 숨기기에 급급해요. 이게 과연 적절한 과정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추거나 혹은 더 큰 권력이나 힘을 통해 가지고 그 피해자에 대한 구제보다 어떤 기관에 대한 보호나 이런 더 큰 권력 혹은 더 큰 차원에서 자기 보호에 집중한다면 이게 과연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는 기본적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좀 묻고 싶죠. 6000 쓰시는 분께서요. 그게 과실치상이 맞나요? 엄마에겐 과실치상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 과실치사 아닙니까? 이런 얘기 사실 보내주셨고요. 또 2650 쓰시는 분께서는 수술에 ABC도 못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의사를 살아간다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8691님은 과격하십니다. 백 팀장님 구속영장 청구해 주세요. 네, 우리 팀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점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그 분당에 있는 큰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숨졌습니다. 아기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는데요. 아까도 이제 사후가 더 문제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를 병사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의료사고를 내고 반성을 하기는커녕 이걸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 이제 문제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병원에 가는 환자들은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의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너무 이 의료계 종사자분들께서 좀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의료사고 네. 문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좀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잠깐 좀 소개를 드릴게요. 2016년 8월 11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경기도 분당의 모 병원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 병원 신생아실에 아이를 태어났는데 의사가 이 과정에서 옮기면서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렇죠. 두개골골절이나 뇌출혈 형태가 되면서 사망을 해버렸는데 이걸 완전히 3명이 공모를 조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족들에게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은폐를 해버리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드러나서 의사 2명이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 1명은 불구속 입건이 되고요. 그런데 교수도 하고 그다음에 신생아를 담당하는 의사가 이런 걸 철저하게 은폐를 해버렸다. 정말 윤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분들이 1심에서 모두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너서클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일선에서 수사를 해보면 우리 이호성 교수님이 밖에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의사분들이 자기네들이 일어난 사고는 자기들이 또 회신을 해주고 입증해주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선에 수사를 해보면 8개월이 가도 그 전문이나 관련 과에서 회신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게 판단 불능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같은 의사가 의사에게 불리한 확인을 해주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고가 있었죠. 바로 송파에 있었던 가수 신해철 사고. 이 사고도 그렇죠. 강모 원장이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를 하고 조치를 하지 않다가 결국 풍납동 아산병원에 가서 심천공 그다음에 장천공으로 사망한 게 나중에 드러났죠. 부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래서 결국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또 다른 여성을 사망하게 했죠. 그래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살고는 있지만 이 의사들의 의료사고는 철저하게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냥 전문가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전문가를 보호해버리면 수사도 사실 영역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대두되는 게 뭡니까? CCTV를 설치하자. 근데 의료계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죠. 근데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의료진의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게 의사들의 인권 침해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에 관련한 가실로 인한 이런 침해보다 훨씬 더 그런 게 큰 건지 이게는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의료소송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의료소송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의사들한테 이 의사의 그 문제가 되는 의사의 처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제 감정 회신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의사 쪽의 좀 관점에서 답을 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점을 우리 백기준 팀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호선 교수님께 한마디만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한 산모 같은 경우에는 몸도 걱정이지만 정신적 충격도 클 것 같은데 타국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경우에 이분은 어떤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향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 외톨이 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동굴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 생명을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책감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건 이건 산모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행위자가 주체가 돼서 스스로가 지금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어떤 과실을 본인이 증명하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 이런 뭐 경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 베트남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겪을 심리적 위기라는 건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장기로 끝날 거고 특별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뭐 숨겨진 상황이 있을 수 있다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차별과 무의식적 차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닌가. 왜 젊은 그 다문화 여성이 오게 됐을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성에 따라서 그냥 수술을 시행을 했을까? 저는 이건 여성이 받았던 1차적 의료 피해뿐만 아니라 2차적 사회적 피해가 함께 간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당연히 의료적 돌봄과 더불어서 사회적 돌봄이 함께 들어가야 되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 생명에 대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시 어떤 다잡을 것인가에 대한 심리치료도 반드시 병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막 속에서 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취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 기다린다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가슴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전국체육대회입니다. 아, 전국체육대회요? 예. 서울에서 열리는 거죠? 예, 이번에 올해 이제 서울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좀 의미가 있는 대회입니다. 왜냐하면 네. 올해 대회가 제100회째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일주일간 서울에서 열리게 되고요. 네. 예, 잠실 주 경기장을 비롯한 72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시범 종목이 2개가 있거든요. 태권하고 이제 보디빌딩이 시범 종목인데 시범 종목 2개를 포함해서 모두 47개 종목이 열리게 되고요. 이 참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만 5천여 명이거든요. 와, 이 17개 시도 또 해외 동포 선수단 18개가 참가하는데 참고로 올림픽이 어느 정도냐면은 12,000여 명에서 14,0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배 규모입니다. 올림픽보다 오히려 더 많네요. 이게 무조건 자랑일 수만은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규모가 2배 정도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가 100회째를 맞이한 해라면 제1회 대회는 일제강점기 때 1920년? 1919년? 이때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산술해 보면 1920년에 열렸던 대회가 이제 제1회 전국체육대회가 되는 거죠. 그때 조선체육회가 개최한 전조선야구대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국체전을 대한체육회가 개최를 하는데 대한체육회의 전신이 조선체육회고요. 이 조선체육회가 1920년에 전조선 야구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것을 현재 전국체전의 효시, 기원으로 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조선체육회가 1920년에 만들어졌고 전조선 야구대회 열고 다음에 전조선 축구대회 열고 이게 단일 종목 대회를 연 거거든요. 그렇죠. 이 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1934년에 조선체육회가 드디어 축구, 야구, 정구, 농구, 육상 5개 종목을 한꺼번에 개최하면서 종합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1934년에 열었던 전조선 종합경기대회가 전국체전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맞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조선체육회 이게 지금 대한체육회 전신이다. 지금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한 기자가 조선체육회 설립을 앞두고 독립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조선의 청년들이 조선의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가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가 강제 합병을 당했죠. 네. 그리고 일제가 이 조선 식민 경영을 위해서 각가지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조선에도 그 당시에 체육인들이 있었고요. 체육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제가 조선체육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조선체육협회는 일본 체육협회의 조선 지부, 그러니까 일본인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던 조직이었었거든요.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있고 난 뒤에 우리 민족이 이제 교훈을 얻게 되죠. 독립을 위해선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조직적으로 모아야 된다. 그래서 체육계도 체육회를 만들자. 조선체육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조선체육회 창설에 일익을 담당했던 이 변봉현 선생이 계시는데 이제 당시에 네.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이분이 체육회 창립을 앞두고 이 동아일보에다가 바람을 잡죠. 칼럼. 이 칼럼의 제목이 이 체육기관의 필요를 논함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네. 국한문 혼용체였는데 지금도 읽어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왜 체육회를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만국의 국제적 운동 경기 대회인 올림픽 대회는 8월에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개하게 되었다. 국제올림픽 대회. 이는 실로 오인의 무량한 감념과 무한한 감동을 준다. 우리는 왜 이에 참가 못하는고? 권리가 없는 바인가? 아니다. 자기에 있는 권리를 사용치 않음이니 이는 자벽이요 다름 아니오다. 이게 일부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920년에 벨기에 안트페르펜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왜 참가 못하는가? 네. 조선의 이름으로 조선의 청년들이 나가서 당당하게 실력을 겨뤄보자라고 촉구하는 바인데 이 말의 속뜻은 우리도 독립하자. 독립하자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조선체육회 창립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자기 이름으로 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나가서 메달을 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연결이 돼서 생각해 본다면 손기정 선생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손기정 선수 일장기를 달고 뛰셨죠. 예. 근데 이미 그 당시에도 이 조선의 조선의 그 청년들 중에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 있던 운동 선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건 1948년 런던 올림픽인데 네. 이미 1932년 LA 올림픽에 김은배라는 마라토너가 출전했습니다. 네. 6위를 했고요. 이 권태하라는 마라토너는 9위를 했습니다. 또 황울스라는 복서도 출전을 했고요. 또 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손기정 선생이 마라톤에서 금, 남승용 선생이 이 마라톤에서 동메달, 금메달, 동메달을 동시에 따냈죠. 그러니까 손기정 선수 이전에도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훌륭한 기량을 보이는 분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1920년에 야구대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네,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또 야구가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스포츠입니까? 도입이 된 거죠. 그렇죠. 외국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도입이 된 건 우리가 1904년에 한국 야구가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 YMCA 야구단 그런 네네. 느낌 그대로 보시면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일제강점기 때 야구, 축구 또 복싱 같은 스포츠는 상당한 인기를 모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었잖아요. 네. 그렇죠.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 잃은 서름을 일본과 공식적으로 경쟁해서 일본 선수들 두들겨 패거나 이기거나 이렇게 이 한을 폭발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스포츠였죠. 그러니까 조선의 민중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한 거였었거든요. 1920년에 전조선 야구 대회가 열렸는데 대단했습니다. 이거 공짜로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유료 대회였습니다. 네. 근데 이 입장권이 대인이 10전, 소인이 5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전은 100분의 1원입니다. 네. 근데 이 입장권 판매로만 20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하니까 계산해 보면 총 관중이 2,000명이었다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우리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네. 1922년 있죠. 네. 전조선 야구대회 열리고 이 2년 있다가 1922년에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이 조선을 방문해서 전조선 청년회하고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당시에 그 이원용이라는 분이 비즈니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인데 이 메이저리그 초청 올스타 팀 경기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기도 했죠. 네, 여러분 이완용이 아닙니다. 이원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스포츠를 했다면 예. 사실 저는 스포츠 되게 못하고 잘 하기도 안 좋아하지만 했다면 저는 복싱을 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을 마구 두들겨. 1930년대에 네. 조선의 복서가 이 주먹하나 믿고서 일본을 제패했어요. 그리고 미국 프로복싱에 진출했던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체육회 설립 이후에 일제의 탄압을 받아서 친일파가 회장에 올랐다는 얘기도 있더런데요. 조선체육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체육운동, 체육활동을 통해서 조선을 독립을 하자라는 취지를 그렇죠. 출범했는데 네. 결국에는 일제의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친일파가 회장에 오르게 되고요. 1938년에 결국은 강제로 해산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해방 후에 곧바로 재건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국체육대회가 참 저는 오늘 놀랄만한 소식을 지금 이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한국 전쟁 때도 일어났다는 게 무슨 전쟁 말입니까? 때도 전국체육대회는 끓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전쟁인데? 우리 민족은 제가 보면 스포츠 참 좋아하고 잘하는 민족이에요. 일제강점기 때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땄고요. 네. 45년 해방되고 난 뒤에 조선체육회가 복구가 됐거든요. 정부 수립 이전에도 조선체육회는 우리 올림픽에 나가자 해서 IOC에 먼저 가입을 했어요. 원래 안 되는 일인데. 네. IOC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은 워낙 상황이 긴박해서 대회를 열지 못했는데 1951년 이 광주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네. 놀라운 대회였어요. 왜냐하면 51년 되면 한창 전쟁 때인데. 때였었죠. 네네. 1951년 전국체육대회는 1952년 헬싱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 헬싱키 올림픽 때 우리가 출전하는 거죠. 그러네요. 전쟁 때였는데 출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2명의 선수가 메달을 따냅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이 강준호, 김성집 선생, 그러니까 강준호 복싱, 김성집 역도에서 동메달을 따내고요. 1952년, 1953년에도 서울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전쟁 기간인데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역설적으로 예. 전쟁이라 하더라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전쟁인데 무슨 체육대회를 하느냐. 그런데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이유는 세계 만방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일상의 생활을 이어가고 자유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는 걸 알리자. 이런 취지였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전국체육대회가 TV에서 중계도 많이 해주고 엄청난 행사로 사실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예 어렸을 제 나이를 때 나이가 있으니까 하시는 건 하지 말아주시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요즘은 좀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관심받게 대회가 돼버렸죠. 이게 1990년대 중반까지도 이 국가적 행사였었거든요. 관심을 모으고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이제 그 당시까지는 스포츠에서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대부분 다 국내 선수, 국내 팀 간의 경기였는데 우리 선수들이 박찬호 이후로 해외로 막 나가게 되고 메이저리그, 유럽 축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전국체육대회는 관심받게 대회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사실은 이제 전국체육대회가 엘리트 운동선수를 발굴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예.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꼭 육성을 하고 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전국체육대회 이번 서울대회 2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올림픽의 2배 규모입니다. 이게 자랑일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뜯어보면 네. 비효율과 낭비의 요소도 크다 이겁니다. 비효율과 낭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도에서 번갈아가면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참가해서 시도 성적 올리려고 허위로 선수들 등록하고. 자, 이런 거보다는 이 전국체육대회는 전문 선수 육성하고 발굴하는 대회로 규모를 축소해서 진짜 이 전문 선수 대회를 하고 이 평소에 선수 은퇴했다가 했던 분들은 전국 생활체육 축전이 따로 있거든요. 네.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전국대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새롭게 전국체육대회가 어떤 대회인가의 성격을 규정해서 좀 알차고 실속 있게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네. 지향하고 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전국체육대회도 새롭게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을 일본과 공식적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 스포츠였다. 100회를 맞는 전국체전의 역사를 오늘 4부에서 최동호 소장이 잘 설명해 줬습니다. 민초들은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민족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섰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유령이 대학 강단에 정치권에 다시 출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성의 목소리인지 유령의 목소리인지 우리 시민들이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